엘피다는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본의 반도체 회사 두 개가 있었어. 히타치와 넥은 반도체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요소에서 최강자였어. 결국 엘피다 이 회사가 잘 안 된 거잖아. 태생부터 잘 될 수가 없었다. 그럼 이걸 보면 지금 라피더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어. 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구독자가 자꾸 는다. 아유, 앞으로 더 늘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그 여의도 광장 지나서 우리 사무실 쪽으로 오고 있는데 어느 분이 나를 그렇게 불러준 호칭은 진짜 처음 들었어. 우리 댓글에 남아있어. 그분이 저 길 가다가 만났던 청년입니다. 봤어요. 봤어요. 그분이 갑자기 여의도 광장 처음 가운데였어. 유튜버다. 나 근데 그 호칭이 너무 반가웠어. 나도 그냥 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도움 주신다고 해서 유튜브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 동생들은 뭐 100만, 200만 유튜버, 170만 유튜버인데, 지난번에 우리 친한 재테크 유튜버들 전부 MT 갔다 왔거든? 전국 재테크 유튜브 협의회, 친하게 지내는 동생들하고 갔는데, 아니 한 놈이 말이야 염장을 지르네. 저 여기 많은 유튜버들 참석하고 계신데요, 실버 버튼이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여튼 누군가 그래도 유튜브라고 불러줬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볼 얘기는 지난번에 그 말씀 중에 그 라피더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라피더스 얘기 좀 해주세요. 라피더스가 뭐냐면 이제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을 다시 잡고, 일본이 과거 80년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패권을 돌려받겠다 하면서 민간과 관이 합쳐서 설립한 일종의 반도체 컨소 같은 거야. 단일 회사로 설립을 한 거야. 엘피다 같은 그런 시도도 있었잖아요. 과거. 너 엘피다를 알고 있구나. 그럼 엘피다부터 얘기를 해줄게. 엘피다 얘기를 들어보면 라피더스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뭐 한국 삼성 하이닉스 때려잡고 뭐 대만 TSMC 약간 협력하면서 본인들이 다시 뭔가 다음 교두보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게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이 반도체는 확 잡고 있었어. 그 시절에는 일본 반도체는 대형 컴퓨터에 적합한 반도체를 일본이 양산해 왔어. D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력 상품 있잖아. 이 D램이라는 걸 처음 발명한 회사들 중에서 가장 교두보를 만들어서 D램을 잘 팔던 회사가 인텔이야, 원래. 인텔. 근데 인텔이 D램을 딱 만들고 났더니 일본인들도 우리만큼 카피에 능하거든. 인텔에서 D램을 만들었다고 줘봐. 해서 가져와서 그 일본 엔지니어들이 다 분해해보고 뭐 해보고 딱 한 다음에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후지츠, 히타치, 그 다음에 NEC 등등 수많은 회사들이 그래서 D램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야. 퍼스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잖아요. 전이지. 그래서 그 당시 D램은 철저히 대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이었는데, 그런데 이 대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은 미국의 인텔 같은 회사들보다도 일본의 모노주꾸리, 장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공략하기 쉬운 시장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형 컴퓨터는 쉽게 얘기해서 초고가, 고사양, 고관여 제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컴퓨터를 구매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말이지, 이거 망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 D램 보증기간 얼마입니까? 했을 때 일본에서 D램 보증기간을 무려 25년 가까이 해줬어. 슈퍼컴퓨터니까 이거 한번 사놓고 상당 기간 쓸 거라고 생각한 거지. 25년을 쓸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D램을 또 많이 썼던 데가 어디냐면 전화 교환기야. 전화 교환기에도 23년을 보증을 해줬어. 야, 대단하네. 이거는 사실 인텔은 그게 가능하냐. 우리도 10년 이상은 개런티 못한다. 이거를 어떻게
기술 자체도 사실 자신들이 장담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인텔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 기기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입장도 있었지만 하여튼 쓰겠다라고 하면 고객이라는 사람은 쓰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그렇죠. 근데 일본의 그 세일즈 정신에다가 모노주꾸리 정신, 장인 정신이 결부되니까 25년 하이 하이 하고 판매를 한 거야. 그런 식으로 25년, 23년 개런티를 해서 그 물건을 팔기 시작했더니 정말 대형 컴퓨터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됐다? 일본이 꽉 잡게 된 거야.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가 대두되기 시작하기 전인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일본이 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지. 야, 반도체는 이건 정해진 미래고 앞으로 모든 제품이 반도체가 탑재되는, 즉 기계식이 아니라 전기 전자식으로 바뀌어가는 초입인데, 디지털식으로 바뀌어가는 초입, 이거는 그 뒤에 나오는 거고, 그 당시엔 전기 전자라고 불렀어. 우리 선풍기도 예전에는 스프링 밑에 달려있는 버튼으로 탈칵 소리 나는 거였잖아. 말 그대로 이제 기계식이죠. 맞아. 근데 요즘 뭐야? 띡? 그거잖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기계식보다 전기 전자식이 내구성이라든가 제품 연한이 훨씬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일본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산업의 주도권을 뺏길 것 같다 해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누르고자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요. 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서 일본산 반도체가 안 팔리게 하려는 건데, 관세를 하루아침에 100%를 부과해요. 100%요? 관세는 다른 세율의 기준점과 달리 최종 판매 가격에 부과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관세 100%면 가격 얼마 된 거야? 2배로 그냥. 2배 된 거지. 그런데 그 전에 미국이 일본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또 환율을, 그렇지, 두세 배 이상 올려놨거든. 그럼 환율 두세 배 이상 오른 거에 관세 100% 부과하면 가격 네. 5배 이상 된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일본 내부의 기업들도 이거 옛날과 달리 우리를 죽이려고 작심했구나, 이런 인식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반도체 분야의 신규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찰나도 있었고, 거기다 하나 더 있었어. 미국인들이 그렇게 반도체를 옥죄는 과정에서 나는 그렇게 봐. 진짜 이거는 그 문헌상의 증거는 없지만 문맥상에서 미국이 본 것 같아. 이제 컴퓨터가 PC화 된다. 퍼스널화 된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연출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 미국 정부에서 가장 국방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IBM이야. 록히드 마틴 이런 데가 아니야. IBM이야. 암호부터 컴퓨터부터 이런 것들 다 IBM과 많은 걸 하거든. 근데 IBM이 딱 그러는 거야. 우리 IBM도 슈퍼컴퓨터 접고요, 퍼스널 시장으로 갈 겁니다. 옛날에 그래서 IBM 컴퓨터가 장난 아니었잖아.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 486DX2. 나 좀 살았구나. 컴퓨터 책상까지 250만 원 주고 샀어요. 야, 그 당시 250만 원이면 뭐 지금 1000만 원 또 되는 건데. 90년대 뭐 야. 중반입니다. 1000만 원까지는 아니겠구나. 그 IBM 등이 자꾸 컴퓨터가 이제 퍼스널화 될 거다 얘기를 하니까 미국은 거기에 맞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슈퍼컴퓨터나 대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가 D램을 만드는 걸 접고 뭘로 갔다? 퍼스널 컴퓨터에 맞는 D램으로 가버린 거야. 그리고 후발주자인 우리 한국, 안타깝게도 우리는 초대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성능 담보가 안 되거든. 그런데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은 이게 그런 고사양도 아니고 25년을 개런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신뢰도, 공신력도 아직 네임밸류가 없는 상태인데 저 컴퓨터에 들어가는 건 개인이 25년 뒤에 와서 난리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해볼 만하다 해서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는 D램은 우리가 적극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0년대부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됐느냐? 한국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미국이 다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에, 그 당시 인텔과 그 당시 마이크론 등등은 장난이 아닌 거지. 범접할 수가 없는 레벨이었죠. 그럼
인텔을 그때 뭐라고 했냐면 쟤네들은 아무리 봐도 옆에 외계인을 잡아놓은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또 그 사이에 또 개발하고 이걸 어떻게 그 사이에 또 개발해. 말도 안 돼. 외계인 고문설이 있었죠. 그렇잖아. 그만큼 미국과 한국이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퍼스널 컴퓨터에 있었어.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대형 컴퓨터 시장에 계속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었다. 외국에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대형 컴퓨터 시장만이라도 지키자라는 전략이었다가 더 적합한 표현이야.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이제 퍼스널 컴퓨터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건 일본 내부에서도 다 문헌상에 확인이 돼. 정부에서도 그러니 대응해라라고 기업들에게 알려줬지. 기업들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알려주고 TF팀을 많이 만들었어. 그 흔적은 다 남아있어. 그런데 관세 어떻게 해요? 그리고 환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못 주는 거야. 거기 내부에서 만들었다가는 우리는 기본 시작이 5배 비싼데 뭘로 할 거예요? 이 퍼스널 컴퓨터는 25년 개런티도 필요 없는 시장입니다. 이제 계속 주기가 빠르게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미국이 막은 게 있는 거야. 원초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조건이었구나. 그렇지. 그래서 80년대 투자를 주저했던 게 90년대 들어서 본인들이 타이밍을 실기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투자를 주저했다라는 건 전혀 투자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찔끔. 그런데 반도체 생산할 때 가격 싸게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물량 공세죠. 규모의 경제잖아. 규모의 경제, 네. 물량 공세라고. 삼성은 보험 팔아 번 돈, 아파트 팔아 번 돈, 또 뭐야 가전 팔아 번 돈, 에버랜드 사람 구경 와서 입장료 받은 돈 전부 던지는 거거든. 가끔 또 치킨 게임도 한번 해주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던져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버리니까 이게 가격 단가가 안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반도체를 만드는 건 수많은 공정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그 공정에 대해서 분명 본인들이 실패한 것도 있어. 똑같은 D램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공정을 몇 개 거치느냐, 미국은 공정 몇 개 거치느냐, 일본은 몇 개 거치느냐, 이걸 비교한 논문이 있거든. 근데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1.5배 정도 더 공정이 많이 거치고 미국에 비해서 2배수 가까이 공정이 많이 거쳐. 그러니까 공정이 많다는 건 단가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비싸지는 거지. 네. 그럼 여기에서 이것도 해석이 2가지가 있어. 일본의 아주 옛날에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던, 그리고 대용량 컴퓨터를 만들었던 그 장인의 그 DNA 기질이 좋게 평가하면 아직 남아있다 보니 개인이 쓰는 컴퓨터지만 이것도 잘 만들어야 된다 해서 공정을 더 담아서 좀 완성도를 높였다. 이건 좋게 해석하는 견해. 일본 내부에서는 이렇게 평해. 근데 일본 밖에서는 공정을 줄이는 기술을 실패했다. 니네 단가를 못 낮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어. 하여튼 기술적으로도 공정을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단가를 낮추는데도 실패했고, 외적 요인으로 미국의 견제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영자들의 주저함까지 겹쳐지다 보니 90년대 드디어 D램에 있어서 본인들이 경쟁력을 잡고 잃어간 거야. 그러다가 결국 하나씩 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로 따지면 IMF 외환위기지. 이때 많은 회사들이 문을 접었어. 그때 네가 말한 좀 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어떤 회사가 통합해서 만들어졌다? 엘피다. 엘피다는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본의 반도체 회사 2개가 있었어. NEC, 넥이라고 부를게. 넥하고 또 하나가 히타치였어. 히타치. 이 히타치와 넥은 반도체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요소에서 최강자였어. 정부가 뒤에 있었어.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군소한 업체들이 여러 개 있으면 안 되니 최강자 니네 둘이 합쳐. 그리고 나서 한번 해봐. 내가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줄게 하면서 둘이 합쳤고, 그래서 엘피다라는 회사를 딱 설립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 난리가 났지. 뭐야 씨. 공룡이 나타났다. 드디어 공룡이 나타났고, 저 슈퍼 잠자고 있었던, 그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공룡인 일본이 다시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나 보다. 야, 미국도 경계하고 한국도 막 우리 저기 삼성을 비롯해서 막 이거 뭐 대책회의 해야 된다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결국 엘피다. 지금 그 회사 기억하는 분 계세요? 이 회사가 잘 안 된 거잖아. 이 회사가 이렇게 망가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태생부터 잘 될 수가 없었다. 그럼 이걸 보면 지금 라피더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상당히 많이 알 수가 있어. 일단 누가 헤드로 앉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삼성전자의 수장은 대부분 어느 쪽 파트에 있어? 엔지니어들. 그렇지. 엔지니어야지. 아니 최첨단 기술을 만드는 걸 경제학자가 할 수 있나? 그렇죠. 경영학자가 할 수 있나? 나는 그 기술을 사후적으로 스터디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교훈이나 레슨이 뭔지 이런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정부 세미나에 참석해서 알려주고 보고서 할 때도 사례 연구에도 넣기도 하고 그건 내 역할이지. 그런데 그걸 선도적으로 프론티어한 곳에서 계속 개발하는 건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엘피다가 설립됐을 때 제일 첫 번째 고민은 NEC라는 일본의 최강자 기업 하나랑 히타치라는 또 다른 일본의 최강자 기업이 합친대.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 조직 갈등이지. 야, 이거 합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나가는 거야? 이 고민들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헤드부터 저 밑에 일반 사원들까지 아니 이걸 두 개 합쳤을 때 첫 번째 낼 수 있는 시너지가 불필요한 조직 통폐합하고 그래서 인적 쇄신하는 것도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시너지라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이 기업들도 그렇고 이거를 조직 관점에서 수월성 있게 해결하지 못하면 시작도 못한다 해서 간부 최상위권 헤드들을 누구로 꽉 채웠냐면 쉽게 해서 경영 경제 쪽 이쪽으로 채운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머릿속에서 뭐겠어? 신제품 개발하는 데 있겠어? 뭐에 있겠어? 안 봐도 뻔하죠. 그럼 조직 관리에 있는 거야.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자신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합친다고 쳐봐. 그러면 양쪽에 불러놓고 너희들이 합쳐야 돼. 잘 얘기해봐.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잘 얘기할 때 니네들이 나가야 될 이유 아니면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를 100% 설득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아, 없죠. 없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두 가지 전략을 추구하기로 했어. 부자가 들어가는 직함들을 만들기 시작했어. 여기 과장이 있고 여기 과장이 있어.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 이 생산 라인 아니면 마케팅 라인을 하나로 합쳤으니까 그럼 둘 중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회사에서 봉직한 게 몇 년이고 기여한 게 몇 년인데요. 여기도 저는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짬밥이 어린 얘는 나이가 많아. 그럼 약간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이가 많은 얘는 그냥 과장, 얘는 부과장. 부장도 그게 있겠지. 얘가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부장. 그럼 넌 부장. 얘는 나이가 적은 부장. 그럼 얘는 부부장. 아니 그것마저도 연공서열로. 그렇지. 그럼 차장도 어떻게 하겠어? 차장, 부차장. 맞아. 전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결제 라인에 예를 들어서 저희 정수기 하나를 저 사무실에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와봐. 부과장, 과장, 부부장, 부장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게 회사 꼴이 되겠니? 여기에서 알력 싸움이 생긴다고. 의견 합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회사 꼴이 되는 게 아니거든. 파벌도 생기고. 파벌. 정말 중요한 얘기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기질로 의사결정을 해. 대표적으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LH공사. LH공사는 두 개 합친 거잖아. 토공, 주공. 그런데 합치고 나서 어떻게 결정했겠어? 방금 엘피다랑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한 거야. 부장 승진 딱 발령 날 때 반땡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L쪽, H쪽 반반 딱 인원 비율을 딱 섞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정말 중요한 건 설사 관리 파트가 그렇게 되더라도 실제 생산이나 R&D 파트가 잘 가동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탁상 공론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히타치의 기술도 우수하고 넥 기술도 우수하고 약간의 둘 다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지는 파트가 일부 다르니 이 둘의 기술을 합치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시너지잖아요. 그렇지. 그걸 생각한 거야. 그런데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한 거야.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공정기술이야. 공정기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똑같이 외관상 보이는 똑같은 D램 하나를 만들 때 그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공정이 A사와 B사가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요즘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슈퍼 의리였구나 해서 놀랐던 회사가 하나 있지.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어. 네덜란드 회사. ASML. 그렇지.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 회사. 두 회사는 노광 장비도 그 당시 다른 회사 걸 쓰고 있었어. 하나는 니콘, 하나는 캐논 걸 쓰고 있었어. 그러면 장비가 다르다는 건 그 앞뒤 프로세스를 달리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기판에 쉽게 얘기해서 반도체라는 건 이 둥근, 여기 있네. 이 둥근 기판에다가 이게 도화지야. 여기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우리가 반도체를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으로 넘길 때 그림 그리다 보면 우리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다 보면 찌끄러기 생기잖아. 이걸 싹 씻겨줘야 되잖아. 이거를 씻기는 기술이 두 회사가 달라. 어떤 데는 습성으로 해서 뭐 어떤 액체를 쫙 뿌려가지고 깨끗이 씻겨주고 어떤 데는 어떤 형태로 또 씻겨주고 그런데 똑같이 저희도 쟤네도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 액이 또 달라.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이 첫 번째 공정이 설계라고 치자. 설계는 히타치보다 넥이 낫지. 그럼 넥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설계해. 여기까지 이해해. 좋아. 설계했어. 그럼 설계를 어떻게 양산할지 제조 공정에 대한 개발이나 기획들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그 기획이 들어가는데 이 기획에서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공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산합시다 하면 진짜 양상 단계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 첫 번째 공정은 4개 기술이 우월하대. 그러면 4개서 하고 두 번째는 히타치가 더 좋아. 히타치가 하고 세 번째는 다시 NEC가 좋다. 그러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여기랑 여기가 맞물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쪽 단에는 앞단 공정들은 넥이 우수하다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럼 4개 맞추자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공정을 4개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2개 회사가 합친 거잖아. 넥하고 히타치가. 그 당시 한쪽 공장은 히로시마에 반도체 공장이 있었고 한쪽은 히타치가 어디 있었냐면 싱가포르에 공장이 있었어. 이거를 이제 그 다음 D램 생산할 땐 전부 그걸 하나의 프로세스로 해야 되잖아. 통일시켜야 되잖아. 그럼 한쪽 공장을 통으로 프로세스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도체 공장의 프로세스를 바꾼다는 건 예를 들어서 ASML 전화해가지고 ASML이죠? 저희 그 노광장비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음 주 가능하시죠가 돼? 안 되죠. 노광장비 지금 살려고 줄 쓴 사람이 2년 뒤에 3년 뒤에 봤는데 이거는 이쪽 반도체 공장의 공정 프로세스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 당분간 3년 동안 공장 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 당시에 엘피다가 뭐라고 했냐면 히로시마 공장, 싱가포르 공장 말고 엘피다라는 통합회사가 생겼으니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짓자. 세 공장에서 동시에 양산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생각도 못한 단가로 그냥 초토화시키자 그랬는데 새 공장을 단일 공장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적인 그 다음에 비용적인 그것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거 설사 그렇게라도 해봅시다가 결판이 안 나. 어느 게 기술 우위가 있다라고 그거 엔지니어 양쪽 개발한 엔지니어 놓고 둘이 결정 내. 네 기술이 좋은지 저 기술이 좋은지 결정 내라고 하잖아. 100년 지나도 안 끝나. 이 사람들은 문과생들처럼 감정적으로 우기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거를 가져온다고 통계를 가져오고 안 끝나. 그래서 결국 그 LP단은 초기부터 잘못 그려진 그림이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때 최초로 처음 본인들이 어중간한 타협 보고 진행을 했어. 어중간한 타협이라는 건 단일 공정으로 최저가로 규모의 경제 실현하자가 달성이 안 된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일본에서 이 지금 어마어마한 반도체 연합군을 만들어서 라피더스라는 걸 딱 방점을 찍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럼 어떻게 된다? 나는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아. 그래서 본인들이 과거 엘피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 좀 이번엔 빠르게 뭐라도 해보자. 의사결정도 좀 빠르게 하고.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더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어. 더 많아졌어. 그렇게 반도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가 차원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 이렇게 계속 죽을 쓰다 보니 그래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권을 주고 그 사람이 이걸 다 칼을 대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등장한 전설적인 일본의 D램 역사의 사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을 CEO로 앉혀.